이제 고객 쪽에 전문님 한 분이 계신데 그날 저녁을 먹다가 그분이 원래 펀드 매니저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또 M&A도 하다가 지금 제 고객사 또 전문님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한 얘기가 이제 2017년부터 엔비디아 주식을 매달 25일 날 200만 원씩 무조건 샀답니다. 물론 엔비디아 하나만 산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샀죠. 특정 날짜에 무조건 월급 들어오면 무조건 옮겨버려요. 옮겨놓고 이제 그걸로 이제 가장 안전한 ETF를 일단 사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야 될 종목 있으면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7년 동안을 똑같은 날에 똑같은 주식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계산을 해본 겁니다. 돈이 거의 한 몇백억은 돼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5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1,500억 정도 되는데 이제 옆에 이제 같은 동료 팀장 저하고 4명하고 5명 이제 저녁을 먹었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회사 생활을 하세요? 그냥 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 회사는 내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는 있어. 근데 고정 수입이 들어오는데 왜 그만두냐 이걸. 나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지 않냐. 결국에 뭐냐면 여유가 생기니까 일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과 소통도 잘 되고. 그분도 똑같습니다. 일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보는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에 기여해서 승진을 하고 싶은 게 있고 세 번째는 뭐 사회에 기여하는 게 있을 건데 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일을 하는 시간은 자기 거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회사와 하루 8시간 근로를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회사는 물리적인 시간을 계약을 한 거지 그 일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느끼는 학습이라든가 생각이나 이런 것까지 다 통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을 어떻게 관점을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유가 있으니까 일을 굳이 헝그리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에 오히려 열정적으로 일하되 굳이 위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당당하게 오히려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서 봤을 때는 누가 일을 잘하느냐,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냐 봤을 때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참 신기한 게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미국 주식 몇 개를 제2의 엔비디아처럼 매월 사는 종목이 뭡니까? 그분은 1년에 한두 종목씩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7, 8년 사는 겁니다. 사기만 하고 팔 때는 한 1년을 주기로 비중을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매년 샀으면 7년차 되면 꽤 많은 매월 사는 거잖아요, 주식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거 모든 거는 이제 게임이다라는 거예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데 저 사람인 10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1,000만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1,500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똑같은 베팅 금액으로 게임을 하는 것 뿐이지 내가 1,500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 거며 내가 저 사람은 돈 없다고 해서 내가 사정을 봐줘야 돼? 모든 게 기준선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선이라는 게 자기 기준선 1,500억인 거예요. 그냥 1,500억이 제로인 겁니다. 근데 3,000만 갖고 온 사람 3,000만 원 선이 그게 기준점인 거고요. 거기서 이기느냐 잃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1,500억 있다고 해서 이래도 되는 게임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 부자라고는 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잃고 싶을까요? 어쨌든 일을 해서 뭔가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해서 소득을 얻는데 그 소득을 얻은 거 가지고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고 그 직원들은 그걸 가지고 가족들한테 행복을 선물하고 이 큰 가치의 생태계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못 버는데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싶을까요? 그래서 기준선이라는 게 생기는 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까 그 말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돈을 쓰느라고 먹을 돈이 없다 막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준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선을 생기는 거에 큰 역할을 한 게 이제 인스타 이런 거고 저 때만 해도 저는 시골에 살았고 굉장히 성장하는 시기에 살았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짜리 이제 옥탑방에 옮겨가면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저도 사실 무이폰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세금을 빼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 전세를 빼서 단독주택 옥탑방으로 2천만 원짜리 이사를 가서 그 차액 약 4,500만 원을 가지고 상가 투자를 해서 고정수입을 하나 만들고 이제 담대해지기 시작하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저는 고정수입의 당시 개념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려요. 그럼 더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늘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은 너무 좋은 환경에 자랐잖아요. 부모가 자기는 고생했지만 자식은 잘 가르쳐야 되고 잘 입히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인스타라는 거는 타인의 삶을 쉽게 또 노출하고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비교를 하게 되겠죠. 비교를 하게 되면 그거보다 얘는 하는데 하나 못하면 당연히 자존감도 떨어질 거고 그래서 저는 그 기준선을 낮춰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어떻게 낮출 거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저도 사실 아들 셋이 다 대학생이지만 이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마음인 거죠. 최대한 헝그리하게 키우려고 애를 썼어요. 최대한 검소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전히 검소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봤을 때는
여전히 왜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이렇게 많이 쓰지? 이제 이런 생각은 하죠. 근데 그걸 뭐라고 비방을 못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세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글을 쓰는 이유도 이제 아빠가 쓴 책이야 말은 못해도 글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들은 길게 보여요. 천천히 부자가 되고 이 부를 지속하는 거에 집중하는데 이제 보통 빈자들은 돈의 크기에 이제 치중을 하고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죠. 대표적인 이제 파이어족 많이 나오잖아요. 짧은 기간에 극단적으로 저축을 해서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은퇴하겠다. 그렇게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은퇴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임원들이 은퇴해서 임원들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은퇴를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크게 관건한 게 자산의 크기에만 집중을 해요. 근데 자산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퇴를 하면 현금의 흐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은퇴하면 보통 한 2년, 3년 정도는 만나던 사람들하고 골프도 한번 치고 저녁에 소주도 한잔 하고 3년 정도 지나면 한 명씩 사라진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사라지고 이제 전화를 해도 연락도 잘 안 되고 결국 이제 삶의 반경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런가가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뭘 얻을 때 받는 스트레스와 잃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2배 이상 큽니다. 이제 그게 이제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 가진 걸 잃는 거는 생존 본능하고 생존하고 연관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없는 걸 가지려고 하는 거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포기하면 되지.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의 큰 차이가 나는데 부자들은 얻는 걸 하기 위해서 손실을 충분히 감당을 해요. 대신 확률이 높다면. 근데 이제 보통 빈자들은 가진 걸 절대 안 놓으려고 하죠.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10,000원 투자해서 10억 버는데 확률이 0.001%. 근데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 버는데 확률은 90%. 뭐 어디에 투자를 할래? 그러면 대부분은 빈자들은 앞에 게임을 신청합니다. 확률은 낮지만 이게 몇 배야. 근데 부자들은 거기 투자하지 않아요. 확률 게임을 하지. 근데 결국엔 이 게임은 무슨 게임이냐면 앞에 게임은 10,000원을 잃는 게임이잖아요. 뒤에 있는 게임은 1,000만 원을 따는 게임이고. 그래서 이제 투자의 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체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손실 회피 편향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극복할 수 있으면 투자를 지속할 수 있고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목표를 이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내가 안정형이야 아니면 이제 성장형이야. 그냥 제가 투자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주식은 이제 주로 ETF 위주로 투자를 하고, 근데 ETF 구성은 다 미국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탑7이나 이런 쪽을 투자를 하고요. 최근에 뜨는 게 글로벌 원자력 뭐 이런 게 뜨는 것도 있고 한데, ETF 위주로 살 때는 저는 목표 1년치 연수익률을 20%로 설정을 합니다. 20% 설정을 하고, 그다음 이제 미국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는 개별 종목 투자를 합니다. 개별 종목 투자를 하는데 지금 현재 1등 기업인 데는 투자하지 않아요. 회사는 보통 증권사, 뭐 은행 이런 데는 뭐 블루칩에 투자를 해라,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겠죠. 사실 예적금, 우리나라 연금보다 더 나은 종목이 사실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돈을 못 버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미래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미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그게 첫 번째가 테슬라였고요. 2015년도에 테슬라 돈 못 벌었어요. 못 벌었고, 지금은 이제 상상이 현실이 될 만한 종목을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베팅 안 한 건지, 왜냐하면 저는 길게 갈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측되는 게 AI잖아요. 결국 이제 AI 쪽으로 가고, 지금 1등인 기업들은 앞으로 AI가 나오면서부터 다 판은 다 바뀔 거예요. 전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신흥 부자들이 생길 거라고 다 얘기는 합니다. 지금 젠슨 황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GPU가 나오면서 CPU 다 망했잖아요. 클라우드가 나오면서 서버에서 다 망하고, 카카오 나오면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저는 선별을 하고, 그쪽에 이제 장기로 보고 투자를 계속 사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저는 제가 찾아가서 들어가 보진 않아요. 저는 카카오 뉴스봇을 잘 씁니다. 카카오 뉴스봇에 5개 키워드를 설정해 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그 키워드에 맞는 뉴스가 검색이 돼서 많게는 한 30몇 개가 와 있어요, 카톡에. 그럼 이제 누워서 쭉 서칭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의미 있는 게 있다, 출근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편이죠.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주로 사건 사고, 그다음에 트렌드, 이제 금리가 또 떨어질 거잖아요. 금리가 떨어질 거면 사실은 지금은 이제 건매물을 사야 될 때거든요, 부동산도. 우리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대출 받아야 되는데, 변동수익 의존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지 않습니까? 신용대출부터 저희가 다 받을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데 싼 것도 좀 잘 찾아보면, 시간을 좀 두고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그런 쪽으로, 미래 기업에 미래 1등을 해서, 지금 돈을 못 벌지만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가치가 얼마나 많이 커질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최소 투자 기간은 3년에서 이제 5년을 보고, 이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것도 결국에는 재정적 자립을 위해서 사는 건데, 네 돈이 우리 아들한테 성장하는 거를 봐라, 보여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키우고 하는 쪽에 좀 포커싱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LGU 플러스에서 기업 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기업에 다니는 이제 임원들이나 이제 팀장들,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제 B2B 솔루션을 판매하는 영업을 해요.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내부터 이제 해외까지 두루두루 만나고 있는 사람.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재테크 방법에 대한 것도 나오고 미국 정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대화는 안 놓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한 명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경험치니까. 그래서 저는 그 경험치를 상대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다 말하지 못해요.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듣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제 듣는 방식으로 들으려고 집중해서 질문을 하는 편이에요. 이런 게 진짜 부자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이 이제 뭐였냐면, 부자와 돈의 정의가 뭐냐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게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여유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유. 그래서 자산이 많다고 해서 부자들은 그 자산을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낸다는 의미가 사치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하지 않아도 나는 자산이 이만큼 있고 여전히 나는 일을 할 수 있고 이 일이 마음에 안 들면 여전히 그만둬도 될 정도의 자산을 가졌으면 직장 생활에 오히려 더 편해진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일화 중에 이제 내 고객사 여자분이었는데 직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팀장이 된 거예요.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20대, 30대 초반에는 그렇게 명품이 갖고 싶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만 참아봤답니다. 그래서 그걸 안 사고 코인 쪽으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제법 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통장에 몇 억이 생기니까 오히려 명품이 갖고 싶지 않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굳이 그걸 사지 않아도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와 제가 이제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정의를 내는 게 돈이란 게 무엇인가라고 정의 내린 거는 내 시간의 여유, 내 삶의 여유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치 생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게 내가 입고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게 부자는 아니다는. 왜냐하면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